지난 시간에 그 골조의 공간 인식도 요 그림 하나 있었죠, 그죠?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치 구조가 가장 기본되는 골조라고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구조 시스템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X축은 이제 공간에 대해서 폐쇄적이냐 폐쇄적이 아니냐, 즉 볼륨감에 대한 얘기고 Y축은 개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족조가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기막 구조, 공기 구조, 분수 구조 이런 쪽으로 갈수록 효율성은 좋아진다. 즉 볼륨감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하중 나누기 그 중량이라 그랬죠, 그죠? 건물의 무게분의 하중이 구조 효율이잖아요. 그래서 구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은 양의 재료를 가지고 큰 하중을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결과적으로 개방률이 높고 그 다음에 그 볼륨이 결과적으로 적게 사용되는 그러한 구조 형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족조보다는 돔구조 이런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 높다는 것이고 당연히 막구조로 갈수록 효율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조족조에서 이렇게 단순보, 브레이스보, 주족, 캔틸레버보, 무량판, 플랫슬래브 구조 이런 쪽으로 갈수록 훨씬 효율은 높아진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적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그라미가 이제 작은 거하고 큰 거 있죠, 그죠? 큰 쪽으로 갈수 큰 것일수록 효율이 좋다. 가장 큰 것이 공기막 구조가 되겠네요, 그죠? 가장 어떤 효율이 좋은 이러한 구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그림이 간혹가다가 사용되니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 디자인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재료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재료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이제 목재를 사용할 것이고, 콘크리트 사용하고, 스틸, 강을 사용하고, 멤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구조에 쓰는 천막 같은 거 있죠. 그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비중, 단위 무게죠. 1 입방미터당 몇 톤이냐. 콘크리트는 2.4톤, 즉 철근 콘크리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철은 7.85톤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 성질로 방향성은 직교 이방성. 목재는 결이 있잖아요. 나무 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결 방향으로 잘 쪼개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방성입니다. 방향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콘크리트나 철은 등방성입니다. 전 부재에 걸쳐 가지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막도 직교 이방성입니다. 막도 이제 잡아당기면 그 힘을 받지만 가위를 자르면 쉽게 잘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이방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강도, 비중분의 강도라고 하면 비강도가 클수록 강한 재료라고 보면 됩니다. 스틸은 압축과 인장 관계없이 520의 비강도를 가지는데, 콘크리트는 압축은 100인데 인장은 50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인장은 잘 못 견디고 압축을 잘 견디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고, 막은 어때요? 잡아당긴 인장력을 주로 받는 거니까 인장이 750으로 굉장히 비강도가 큰 거죠.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공성을 보게 되면은 목재는 가공이 쉽죠, 그죠? 콘크리트는 가공이 쉽지가 않아요. 철이라든가 막구조도 가공은 약간 좀 보통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성은 역시 목구조는 시공이 쉽죠, 그죠? 콘크리트는 좀 시공이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뭐 진짜 어렵다, 복잡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목재, 콘크리트, 스틸, 막구조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그러한 그 난이도, 상대적인 그 좋음과 보통, 나쁨 이 정도로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적당 가격을 보게 되면은 1 입방미터당 콘크리트는 한 2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보면, 강은 3만 원이냐? 원입니다. 원. 200원. 뭐 이거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구 성능도 마찬가지고 참고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재료의 성질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이 설계할 때 적절한 재료, 효율적인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어쨌든 뭐 철근 콘크리트를 가장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강을 많이 쓰니까 두 가지 재료의 특성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조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개념입니다. 자, 벽식 구조가 있어요. 벽식 구조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벽으로 구조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 벽식 구조는 충력과 전단력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팬 한 10m 정도 스팬을 벽식 구조로 커버할 수가 있다. 아치 구조는 아치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아치로 이렇게 힘이 흘러오는 이 힘, 경사지게 흘러오는 이 힘을 추력이라고 그러죠. 추력. 이 추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팬은 한 50m 정도 아치 구조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플랫 슬래브 구조, 무량판, 보가 없는 무량, 량은 보량자입니다. 그래서 보가 없는 평평한 판 구조입니다. 무량판 구조라고 해요. 이 무량판 구조는 이렇게 평판 구조입니다. 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둥하고 주두, 그 다음에 슬래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된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구조 시스템, 개방감이 굉장히 좋죠. 그죠? 층고도 낮출 수가 있고, 길이는 한 10m 정도 이렇게 해서 스팬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멘 구조, 순수 라멘 구조가 있습니다. 순수한 라멘 구조, 이렇게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거죠. 기둥과 보고 이루어지는데 보는 전단력과 힘 모멘트를 받을 것이고 기둥은 충력과 전단력과 힘 모멘트를 다 받는데 보는 주로 힘 모멘트, 기둥은 주로 충력을 주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길이는 한 10m 정도 스판 내외로 이내로 이렇게 보통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콘크리트로 하느냐 철골로 하느냐에 따라서 스팬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하게 그러니까 RC 구조로 하게 되면은 한 8에서 한 10m 정도 할 것이고 철골 구조를 하게 되면은 뭐 10m 이상도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라멘 구조인데 벽식 라멘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벽식은 이렇게 동서남북 전부 다 이렇게 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만은 라멘처럼 요거를 이렇게 잘라내면 그냥 라멘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벽식이기 때문에 두께가 있고 해가지고 스팬 한 20m 정도 이렇게 더 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구조.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하이브리드 구조는 하나의 힘을 지탱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이 혼합되어 있을 때 이걸 하이브리드 구조라 했죠. 그죠? 그래서 현수보라 그랬죠. 매달린 보. 보가 있는데 밑에 이렇게 케이블로 매달려 있는 이런 상태. 이것도 봤었죠. 그죠? 이런 경우에 스팬이 한 10m 정도. 그 다음에 스페이스 프레임, 입체 트러스. 입체 트러스 구조는 이런 입체 트러스에 대해서 한 100m 이상 스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력과 압축력, 충력을 주로 받는 거죠. 스페이스 프레임은. 그래서 형태 저항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골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한 거고, 구체적인 거는 구조 시스템 부분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구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디자인할 때 중요한 요소가 하중이죠. 하중은 내가 이번 학기 초반부에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면 될 거고, 하중은 어떤 중력, 수압, 해일 등 지구 전체에 작용하는 하중,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자연적인 하중이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중이 있죠. 바람이나 지진이나 눈이라든가 온도는 지역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열대지방이냐 한대지방이냐 온도가 다를 것이고, 풍하중이나 지진하중이 골조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평면이나 인면의 형태에 따라서 수평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을 원형으로 하느냐 사각형으로 하느냐 삼각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불다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죠? 바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방향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인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사지게 집을 세우느냐 사각형으로 집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치고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면의 형태에 따라서도 하중의 작용이 다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중은 그러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 방향은 1방향으로 하중이 작용되지만 구형 방향, 이렇게 사각형 방향은 2방향으로, 삼각형 방향은 4방향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경사 방향이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물에 작용하는 풍하중하고 지진하중 중에서 어느 쪽이 지배적인가를 선택하는 지표가 있어요. 사실 고층 건물이 있으면 이 고층 건물 뭐 예를 들어 50층짜리다. 50층짜리 건물에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이게 지진이 이렇게 와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느 하중이 더 지배적이냐? 이거는 우리가 설계할 때 중요하게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배적인 하중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설계를 하긴 하지만 좀 더 지배적인 하중이 있어요. 그 하중으로 설계하는 것이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안전해지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공간 비중이 건물 총 최적, 전체 부피분의 총 중량, 그죠? 총 부피분의 중량 비로 해가지고 RC는 0.5, 철골은 0.25, 목조는 0.15. 이 값 이하에서는 풍하중이 지배적이 됩니다. 풍하중이 지배적이 돼요. 근데 이것보다 크게 되면 지진하중이 이제 지배적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중을 하는데 하중을 제어하는 중요한 요소는 평면이나 인면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즉 골조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하중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구조의 구조 경비, 이게 코스트 컨트롤인데 비용 부분입니다. 어떤 구조 시스템을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구조 경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구조 재료를 충력 저항 시스템으로 사용할수록 저비용의 건물을 시행하기 쉽습니다. 즉 형태 저항 구조물, 그죠? 하중을 받았는데 부재가 휘어지지 않고 충력만 주로 받게 돼. 이런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휘어지는 휘모멘트가 발생하는 순간 구조물은 설계가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인장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인장력을 견디기 위한 저항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구조 재료를 충력 저항 시스템으로 사용하면 경비가 많이 다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저항 요소인 전단력, 압축, 인장, 휨, 비틀림, 마찰, 형태 어떤 형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각 저항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저비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무에 나가서 설계를 할 때에도 어떤 건물의 형태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이렇게 형태를 디자인했을 때 하중을 잘 받아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중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부드럽게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항력을 많이 해줘야 되느냐 저항력을 조금만 해줘야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평면의 형태를 사각형으로 하는 것보다 원형으로 하게 되면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바람은 원형이 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사각형보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디자인할 때 심각하게 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구성. 내구성은 수명과 안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결정 요소가 7가지 정도 나오게 되는데 결정 요소를 잠깐 좀 보면 뭐 이 단어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골조의 균형 배치, 밸런스가 있는 배치가 가장 좋은 배치죠. 대칭. 그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대칭이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박스 형태가 가장 대칭적이죠. 그죠? 그래서 비대칭의 개념, 그 다음에 비정형 구조물일수록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재료의 응력도 수준, 어떤 재료, 목재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강재를 썼을 때 그 강재 각각의 재료의 어떠한 응력도가 다 다르잖아. 그죠? 어떤 재료는 인장력을 잘 받을 수 있는 반면 어떤 재료는 압축 응력을 잘 받을 수가 있고, 그죠? 어떤 재료는 특히 막구조 같은 경우는 아까 비강도가 500, 750 정도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그 특성된 힘만 잘 견디는 그런 재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료에 따라서 허용되는 응력의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골조가 변형량, 즉 건축사가 설계한 건물이 지어졌을 때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얼마나 변형이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 변형이 법에서 정한 허용 변형보다 작게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구조재료의 품질을 결정해야 되는 거 중요하죠. 재료 열화라는 것은 열화는
성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죠? 시간 경과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모든 것은 노후화가 되죠. 그죠? 낡아지는 거잖아. 중고품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건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설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부실 시공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뭐 차량이 갑자기 와서 들이받아 가지고 뭐 집이 좀 파괴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자연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온도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이전에 재료 자체의 성능에 따라서도 열화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철의 열화 정도, 콘크리트의 열화 정도, 목재의 열화 정도가 재료의 고유의 성질이 있으니까 그 성질에 따라서 이 재료는 몇 년의 시간이 지르면 성능이 얼만큼 떨어질지. 특히 철 같은 경우는 녹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녹이 쓸게 되면 어떻게 돼? 표면이 깎여 나가게 되니까 면적이 줄어들겠죠.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하중을 견디는 능력이 그만큼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료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 계획이 단순해야 돼. 복잡한 시공이 되도록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복잡할수록 건물은 안전도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공 정도의 한이, 시공 정도라는 것은 정밀도입니다. 즉 정확하게 시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해야지만이 건물의 내구성, 즉 수명과 안전성이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7가지의 결정 요소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 방법, 구조 디자인을 할 때 시공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가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 공법으로 했을 때 습식 공법과 건식 공법으로 구분하고 그 사이에 이제 반습식, 반건식이 있어요. 습식은 다시 말하지만 물을 사용한다는 거. 건식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건식 구조가 강구조, 패널 구조, 목구조, 즉 조립식 구조이죠. 조립식 구조가 대표적인 건식 구조입니다. 근데 반습식은 조적 구조. 조적은 또 하나의 조립의 개념이죠. 벽돌이나 돌을 쌓아가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제 모르타르를 써서 접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착을 하려면 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고, 반건식 구조는 청일근 트러스나 철골 콘크리트처럼 바닥을 무가설,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 현장에 보게 되면 서포트로 해가지고 지지대가 있죠, 그죠? 거푸집을 받쳐주는 받침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받침대 없이 바로 보 위에 데크 플레이트 같은 거를 올려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크 플레이트 기능 기억나죠? 이렇게 모양된 거, 이런 플레이트, 그죠? 이런 플레이트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플레이트를 올려가지고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밑에 이렇게 떠받치는 그 서포트, 동발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발이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반건식 구조의 개념입니다. 현장에서 사실 보면은 이런 것들 다 사실 우리가 이론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혼용돼서 사용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사실은 건설 현장에 이제 숙련된 인력들도 기술자들도 별로 없고 또 이제 인건비도 워낙 비싸고 하다 보니까 기계를 이용한 시공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모듈러 건축, 그죠? 규격화된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개념. 요렇게 최근 이제 앞으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추세로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습식이 사실 많이 있죠. 습식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건식 공법이 많이 사용될 것이라는 거죠.
건식공법은 결국 조립이니까 조립할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조립에서는 결국은 접합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부재와 부재가 연결되는 연결부가 정확해야지만이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접합부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관심 가질 때 조립식 건축이 앞으로는 굉장히 확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의 어떤 공부라든가 대비를 많이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 시스템의 기본 요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벽식 구조, 계속 벽식 구조 얘기하고 있었죠. 그죠? 벽식 구조는 내진 성능은 높지만 공간의 개방률이 낮은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철근 콘크리트가 대표적인 구조 재료로 사용됩니다. 우리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생각하면 아파트 굉장히 답답하죠. 그죠? 물론 아파트에도 개구부가 있죠. 베란다 샤시도 있고 방마다 창문도 있고 하지만은 기둥처럼 날렵하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아파트하고 요걸 비교해서 오피스 건물을 비교해서 오피스는 거의 다 커튼홀이잖아. 그래서 보이드 이거 아파트는 대부분 솔리드 개념이고 오피스는 대부분 보이드 개념으로 외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아파트는 좀 폐쇄적이고 오피스는 개방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벽식 구조는 중력에 대해서는 자립이 가능한 구조 재료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중력은 뭐예요? 지구가 당기는 힘 아니에요. 그 힘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벽을 세워놓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벽식 구조는 다양한 사각형, 삼각형, 원형, 다각형 등 다양한 평면 구성이 가능하지만 X, Y 두 방향 이상의 벽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X방향, Y방향 두 가지 방향으로 X방향, Y방향, X방향, Y방향 그죠? 그래서 X방향, Y방향, 병사방향이긴 하지만 각각의 방향으로 다 이 방향도 돼야 되고 이 방향도 돼야 되고 그죠? 이 방향, 이 방향 전부 다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벽체가 구성되어야지만이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공간은 3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식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재료의 종류와 형태는 다양해요. 그렇지만은 벽체의 조립 방법, 가세의 배치 방법에 따라서 골조의 내진 효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벽체가 이렇게 평면으로 본 거예요. 벽체가 있을 때 이게 가세를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고 마름모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원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배치 방법에 따라서 내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치 구조. 아까도 아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치를 만드는 기술에서 건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키 플러스 옥타가 테크닉. 아키 플러스 테크닉 해가지고 아키텍처. 건축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구조 형식의 원점이 아치라고 보면 됩니다. 아치 구조의 골조를 형성하는 기본형은 다양하지만 각각을 단독으로 공간 속에 조립하거나 평면 구성을 복합 구성이냐 입체 구성으로 하느냐 또는 원형의 변형된 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아치 골조의 기본형입니다. 원호 아치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죠? 이 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매단 현수를 매달 수도 있고, 이렇게 포물선 아치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다운 아치, 그림으로 보면은 완전히 좀 비교가 잘 안 되긴 합니다만은, 명칭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아치를 원호 아치하고 변형된 거죠. 이렇게 변형된 아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산 모양처럼 생긴 산형 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형 아치를 이건 대칭이지만 이게 비대칭이 되겠죠. 이렇게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이 있지만 원형을 변형시킨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 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치 구조의 단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
원형, 마른 목골. 그러니까 이 부재를 잘랐을 때 이 부재가 이렇게 부재가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원형이냐, 마른 목골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다각형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런 부재가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재들이 아치로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치 구조의 지지 조건 고정이냐 힌지냐, 이 부분이 힌지냐, 이건 힌지죠. 이거는 고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힌지가 있죠. 그죠? 이거는 힌지니까 3힌지 아치, 3힌지 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구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슬래브 구조, 플랫슬래브 구조, 앞에도 그림 나왔습니다만 무량판 구조라고 그랬죠. 무량판 구조, 보가 없는 구조, 없는 슬래브. 그죠? 그래서 버섯 모양을 닮았다 해서 머쉬룸 구조라고도 한다 이렇게 합니다. 보가 없음으로 인해서 층고 전압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A 타입, 기둥이 있고 캐피탈, 주두라 그래요. 주두. 여러분 서양어 주사 시간에 주두 다 배웠죠, 그죠? 뭐죠? 코린토식, 이오니아식, 도리아식 뭐 있었잖아요, 그죠? 양머리처럼 생긴 거 도리아식. 그다음에 뭐 나뭇잎 굉장히 복잡한 거 코린토식 있고, 그죠? 그다음에 둥그런 그 이오니아식도 있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주도 칼럼 캐피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캐피탈. 그러니까 LU 칼럼 캐피탈. 주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위에 바로 슬래브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량판 구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하면 사실은 이렇게 기둥으로 바로 지지하고 있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슬라브가 있으면 슬라브를 주두로 하고 그 위에 기둥을 지지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랬을 때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하중을 받게 되면 파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여기가 뻥 뚫리는 거지. 그래서 슬라브를 보게 되면 슬라브가 있어요.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기둥. 그러면 슬라브 주위로 파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가 뻥 뚫려버리죠. 이거를 뚫림 전단이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뚫림 전단. 영어로는 펀칭 쉬어. 쉬어란 얘기가 전단이라는 얘기죠. 전단이요. 전단이 가장 위험한 취성적인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성적인 파괴를 하게 돼요. 뻥 뚫려버리는 이런 파괴가 될 수 있어서 그런 파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고안한 것이 요 주두가 되겠어요. 주두가 있으면 뚫림 전단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A는 슬래브와 기둥 혹은 기둥과 슬래브의 접합부의 주두, 컬럼 캐피탈을 조합한 형식이고 타입 B 같은 경우는 슬래브와 기둥 보를 이용해서 여기 보가 지금 있습니다. 보가 있어요. 보가 십자형으로 있는 거죠. 슬래브 밑에 이렇게 슬라브가 있으면 슬라브 밑에 십자형으로 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기둥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타입 C 같은 경우는 접합부가 다음 슬라브와 슬라브 사이의 접합부에 핀 접합 조인트를 이용해서 마치 라멘 구조처럼 이렇게 반응하도록 이렇게 만든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런 형태를 가장 많이 쓰는 플랫슬래브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플랫슬래브 구조는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닥판의 평면 형상, 캐피탈의 형상과 기둥의 형상, 그 다음에 구조 요소인 작은 보나 2차적인 바닥판, 내려뼈, 코어 샤프트, 외벽면 가세 이런 것들이 구조 요소로 살 수 있습니다. 코어 샤프트는 뭔지 알죠, 전부다? 고층 건물에서 화장실이나 계단, 엘리베이터가 모여 있는 그 코어의 벽체가 쭉 연속되어 있는 것, 그것들을 코어 샤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 슬래브가 있고 원형과 구형이 있으면 슬래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점선이 있는 것이 그 주두가 될 것이고, 그죠? 요것이
기둥이 되겠죠. 이것이 슬래브가 될 것이고, 이런 상태로 된 것들이 이제 확장되면 이렇게 여러 것이 연결되면 이렇게 변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삼각형은 이렇게 변형이 될 수, 베리에이션, 변화가 되는 거죠. 육각형은 이렇게, 팔각형은 이렇게 뭐 규모에 따라서 더 확장성을 가지면서 모듈화된 기둥 배치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설계할 때 플랫 슬래브 채용해서 설계할 경우는 이런 기본 평면과 변화를 참고해 가지고 설계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플랫 슬래브의 골조 계획하는 예를 보게 되면 이게 기둥이 되겠죠. 그죠? 기둥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팔각형의 변화네. 그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코어 샤프트, 이게 코어 샤프트, 여기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화장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가 있습니다. 코어 샤프트를 연결하는 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플랫 슬래브끼리를 연결하는 바닥에 오픈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오픈 스페이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코어를 중정을 둘 수도 있고, 뭐 아트리움을 주기도 하고 뭐 할 수도 있겠죠. 요소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면 계획도 뭐 굉장히 재미있는 이러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더 오버되고 있는데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론이 이번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는 거 마저 정리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멘 구조는 계속 얘기했죠. 그죠? 기둥과 볼을 기본 부재를 한다 그랬습니다. 강접합으로 기둥과 볼을 이렇게 강접합으로 연결하는 강절점이 되는 거죠. 강절점으로 만들어서 수직하중하고 수평하중을 정하게 한 휨 모멘트 저항 구조 형식이 되겠습니다. 독일어로는 라멘, 영어로는 프레임, 우리말로는 골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공간 개방률이 굉장히 크죠. 여기가 뻥 뚫려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뻥 뚫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기둥이나 보의 단면을 크게 함으로써 골조 자체의 강성을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내진 요소인 벽체나 가세를 배치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세를 이렇게 배치하기도 하죠. 그러면 개방감이 좀 떨어지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고층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벽체를 이렇게 메꿔요. 이런 내진벽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 큰 가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런 게 다 채워져 버리기 때문에 개방감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여기는 오픈되지만 여기는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방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대신 또 가세나 이렇게 벽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중량감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개방률을 감소시키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수직 하중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힌지 접합의 경우는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수평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힌지 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여기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어나면서 모멘트는 이렇게 고정 부분에서 모멘트가 제일 커야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수직 하중일 때는 이렇게 되고 수평 하중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해지면 이런 모양으로 라멘 구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라멘 구조의 변형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단층 구조, 한 층짜리에서는 아치 라멘도 될 수가 있으니까 아치 구조가 아치 라멘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원래는 아치가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각도를 되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하중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힘을 견디기 위해서 버팀을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산형 아치가 됐죠. 산형 아치가 산형 라면으로 갔다가 산형 라면에서 이렇게 버팀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형 라면이 있는데 이 문형 라면이 문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 문형 라면이 이렇게 버팀이 부재가 추가되는 이런 경우, 혹은 더 확장돼서 비렌딜 트러스가 보통 이게 트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요소가 되지만 이런 트러스의 변형이죠. 비렌딜 트러스는 속이 비어있는 사다리 모양의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문형 라면이 수직으로 이제 층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면서 되겠고, 이것이 내진 요소를 가질 경우는 이렇게
가세가 추가로 설치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 이런 식으로 고층 구조로 이렇게 발전되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전담벽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나왔었는데 라멘 구조는 변형이 이렇게 하게 돼요. 라멘 구조는 그 다음에 내력벽 변형은 이런 모양의 변형. 내력벽은 상층부가 굉장히 변형을 많이 일어나게 되죠. 라멘 구조는 하층부가 좀 여기가 변형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두 개를 조합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50에서 한 60층 정도 규모에서는 이렇게 라멘과 내력벽이 조합된 그죠? 조합된 거죠. 조합된 시스템을 채용하게 됩니다. 연성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거 취성과 연성 이 반대가 뭐야? 반대말이 취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덕타일 천천히 이렇게 하중이 있으면 하중과 변형 관계가 있으면 그죠? 천천히 파기가 일어나는 거. 그죠? 취성은 그렇지 않다 했죠. 취성은 갑자기 개파. 이거는 취성. 이건 연성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각각을 놔두게 되면은 이건 취성으로 갈 수 있지만 두 개를 조합하게 되면 연성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 라멘 구조의 변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일반형이 이렇게 격자형의 일반형이 있고 격자보가 겸용되어 있는 이렇게 가운데는 지금 그 접합이 없죠. 그죠? 보로만 지나갔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벽식 라멘형 이렇게 벽식 라멘이 있고 벽식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조체를 구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각의 효과 특히 벽식 구조 같은 경우 얇은 벽이 얇아요. 그 다음에 슬라브가 있어서 힘을 견디기 위해서 헌치입니다. 이 헌치를 설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복합구조. 중력이나 외력에 대해서 골조 내에서 스스로 힘의 흐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형태 저항 시스템을 내포한 공간구조다. 이렇게 복합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치구조하고 현수구조를 합하게 되면 즉 아치구조는 압축력이 강하고 현수구조는 인장력이 강한 구조입니다. 이 두 구조를 합하게 되면 자기 평형을 이룬다. 즉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혹은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은 크기를 가지게 되면 둘을 합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구조가 하이브리드 구조의 한 예가 됩니다. 미국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연방중부은행 건물인데 이게 아치죠, 그죠? 여기는 아치고 여기는 케이블이 되겠죠. 아치 구조하고 케이블 구조가 한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있는 힘이 아치 구조에 있는 힘이 내려와서 흘러가야 될 것이고 이 힘, 그 다음에 여기 아래층에 있는 구조체는 이 케이블의 인장력에 의해서 힘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식으로 각각의 층들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 형식을 볼 수가 있는 실제 있는 건물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스스로 힘에 의해서 견딜 수 있는 자기 평형 골조가 되면 좋겠지만은 사실 쉽지 않은 구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구조는 이렇게 다양한 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A 같은 현수 구조를 했고 그 다음에 타입 B는 현수 아치, 이거는 아치 구조, 이거는 현수 아치인데 아치 원리를 좀 더 강조한 이렇게 아치 형태로 현수 아치가 이렇게 이 현수 아치가 이렇게 발전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장력 트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타입 F로는 아치나 볼트 지붕 돔 구조가 될 수가 있고 타입 B는 장력 트러스 이렇게 장력을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 그다음에 산형 돔은 보통 우리가 둥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각이진 산형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 구조, 즉 형태 저항 구조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체 트러스 구조. 입체 트러스 구조는 선재를 조립해서 힘을 입체적으로 전달되도록 구성된 골조 시스템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면부제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면부제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주로 선구제로 이렇게 선부제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붕을 덮는 골조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평면의 형태나 단면의 형태의 변화는 사각형, 원형, 삼각형 등 다양하지만 기본 유니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듈이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모듈 반복이잖아요. 삼각형 요소가 반복. 이런 것들을 슈베라, 또 네트워크, 평행, 뭐 3방향 그리드, 포물선, 지오테딕 이렇게 되는데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딱 어디 가서 이 구형도물 보고 저것이 어떤 유형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도 선뜻 저것이 뭐 슈베라형이다, 네트워크형이다 워낙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지오테틱은 많이 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지오테틱이니까. 여기 어디야? 서울랜드,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 가보게 되면은 입구 들어가면은 바로 마주할 수 있는 돔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오테틱 돔입니다. 입체 트러스 형식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입체 트러스는 트러스 두께가 일정해야 되고 단순한 형태가 반복된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 프레임 지지 구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죠? 지붕 구조에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스페이스 프레임을 지지할 수 있는 연직 부재가 구조 계획의 주 요소가 됩니다. 즉, 이것이 어떤 힘을 가지는 시스템으로 만드느냐가 구조 계획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이 큰 무거운 것들을 견딜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일반적인 지지 구조는 조적조, 독립기둥, 라멘 구조, 벽식 구조, 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평면이고, 이게 인면입니다. 보면 되겠죠.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쪽은 트러스로 이게 지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기둥으로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고, 그죠? 가운데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고, 조합적인 트러스 벽체로 기둥으로 지지되고 있죠. 가장 많이 보는 것은 4점 지지나 1점 지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거 특히 이제 열차 플랫폼, 아니면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공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체 트러스를 배치할 때 구조 요소는 결국 요 지지 부재, 수직 부재가 구조 계획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번 학기 구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시스템 이해를 위한 각종 용어 정리부터 반력이나 부재력, 단면의 성질들을 계산하는 예제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구조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본 내용으로 구조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힘의 흐름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 부재를 배치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구조 시스템을 어떻게 형태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냐, 재료의 성질은 특성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3학년 때 구조 디자인과 다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본 배경으로 가지고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론이 좀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학기 이론 정도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실습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확인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